수년 동안 푸틴은 유령선이 혼합 전술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발트해에서 극부까지, 지중해에서 영국 해협까지 그는 모든 지역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 배들은 정보 스파이 활동을 하고 해저 케이블을 파괴하며 심지어 나토 항공기에 레이저를 발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회색 지대에 머물며 탐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틴 함대에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해저 케이블을 자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핀란드만에서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과 핀란드는 즉시 그 배들을 압수했습니다. 발트해에서 패배한 푸틴은 이번에는 브리스톨 해협의 극북에서 운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미국과 영국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압수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푸틴은 브리스톨 해협에서 무작위로 지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는 영국을 미국, 캐나다, 유럽과 연결하는 5개의 거대한 해저 데이터 케이블 바로 위에 정박했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 선박 시니고르스크가 영국 해역에서 중요한 해저 케이블 바로 위에 정박하여 실수로 이를 절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무관용 원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영국의 대응은 외교적 서한이 아니라 즉각적인 군사 개입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출동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푸틴은 궁지에 몰렸다. 그의 비밀 파괴 작전은 하나씩 역효과를 내고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비밀 수중 전쟁은 브리스톨 해협에서 벽에 부딪혔다. 2026년 1월 27일 아침 러시아 선박 시니고르스크가 대서양 횡단 케이블 바로 위에 정박했다. 푸틴은 이 전략적 라인을 끊어 서방을 암흑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역에서의 파괴 시도는 즉각적인 대응을 받았습니다. 영국 해군의 와일드캣 헬리콥터가 그 배를 조준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닻을 옮기든지 아니면 바다 밑에 가라앉든지. 시니고르스크는 도망쳤지만 이 움직임은 러시아의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14개의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 발트해를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패소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푸틴의 해적선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DPR 글로벌의 현장 분석과 OSINT 데이터는 시니고르스크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오작동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하이브리드 공격 시도였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것은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 시니고르스크가 서머싯 해안의 마인헤드 앞바다에 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양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화요일 밤 11시경에 배가 브리스톨 해협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배의 정박 위치입니다. 시니고르스크는 영국을 미국, 캐나다, 유럽과 연결하는 5개의 거대한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서 1마일도 안 되는 거리로 위치했습니다. 이 선들은 뉴욕과 세계를 연결하는 TGN 아틀란틱 시스템과 캐나다로 확장되는 EXA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중요한 통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OSINT 분석가들이 선박의 기록을 조사했을 때 더 깊은 연결이 드러났습니다. 시니고르스크의 이전 기항지는 러시아 북부 함대의 주요 본부인 아르한겔스크였습니다. 이것은 화물선이 실제로 러시아 군사 정보부를 위해 일하는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러시아 선원들은 보안 수리를 가장하여 케이블 위에서 14시간을 기다리며 지도 및 청취 장치 배치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방부는 즉시 이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먼저 GHMGC로 등록된 해안경비대 감시항공기가 배 주위를 반 시간 동안 선회하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진짜 타격은 영국 해군 항공기지 요빌턴에서 왔습니다. 바다베놈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와일드캣 공격 헬리콥터가 호출부 후 탈론 1로 비행하며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하며 러시아 승무원을 겨냥하자 고장은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러시아 선박은 신속히 닻을 올리고 공해로 도망쳤습니다. 이 개입은 서방이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번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방장관 존 힐리가 말했듯이 영국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푸틴의 해적선을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긴장은 발트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제 핀란드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는 러시아가 다시는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발트해에서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요원들은 케이블을 절단하고 경계를 시험하고 있었으며 그는 나토가 단지 비난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그러나 크렘린이 핀란드만의 최종 명령을 보냈을 때 그 게임은 갑자기 악몽으로 변했다. 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칼리닝그라드 그리고 세계시장으로 이어지는 선을 끊어버렸고 사실상 자신의 경제적 사형 선고에 서명한 셈이 되었다. 단지 2주, 그렇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점령하는데 1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00년 된 러시아의 서구로의 창문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요, 12월 30일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항한 러시아 선박 피트부르크는 비밀 파괴자처럼 나토 해역을 미끄러지듯 지나갔지만 갑자기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갇혀서 무력한 상태로 핀란드 해안 정비대와 정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해안 정비대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서한이나 일상적인 경고 사격도 아니었습니다. 바이트해가 더 이상 러시아의 무역 고속도로가 아니라 출구 없는 감옥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격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갇혔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경찰은 주저없이 배에 올라타서 배를 압수하고 승무원들을 수갑으로 묶고 러시아의 유명한 면책의 갑옷을 단번에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밤 스웨덴 해역에서 표류하던 러시아 선박 아들러가 나토의 새로운 전략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선장은 지원을 기대했지만 대신 스웨덴 특수부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러시아의 군사 면역 방패를 뚫었습니다. 스웨덴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고장난 배를 압류할 권리를 행사하며 이를 떠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웨덴이 문을 열었고 핀란드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핀란드는 스웨덴이 열어준 길을 통해 정확히 10일 후에 들어갔습니다. 12월 30일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피트베르크호는 케이블 파괴 혐의로 핀란드 해안 경비대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바다 아래 80m의 범죄 현장으로 가봅시다. 피트버그는 기술적으로는 건화물선이나 유조선처럼 보이지만 그날 밤의 이동 프로필은 상선보다는 키로의 부설선이나 케이블 절단선에 더 가까웠습니다. 핀란드만에서 엘리사와 시 라이언일 데이터 케이블 및 파이프의 커넥터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바로 그 좌표에서 이 배는 설명할 수 없는 기동을 했습니다. 선장은 폭풍우와 악천후를 이유로 닻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상 규칙과는 달리 엔진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속력으로 배를 움직이며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밧을 해저를 따라 수 킬로미터 끌고 갔습니다. 핀란드는 그 배가 국제 해역으로 도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선박이 무선으로 보낸 정지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핀란드 보트는 국제 해역에서 몇 미터 떨어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그 선박을 붙잡았습니다. 러시아는 내 상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경찰은 그 선박을 압수하고 승무원을 체포하여 이 사건을 심각한 사보타지와 중대한 통신 위반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나토는 발트해에서 항해의 자유시대가 끝났으며 의심스러운 러시아 선박은 이제 잠재적인 범죄 현장으로 간주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림자 함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랑인 잠수함과 북부 항로에도 퍼졌습니다. 푸틴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케이블뿐만 아니라 공중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러시아 스파이 선박 얀타르는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의 눈에 레이저를 비춰 항공기를 적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네고르스크의 탈출로 끝난 이 사건은 러시아의 해상 존재에 대규모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보타주 시도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고 2026년 1월 27일에 유럽의 해양 안보 결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를 포함한 14개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결정은 명확합니다. 트랜스폰더를 끄거나 허위 국기를 개양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러시아 선박은 이제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는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선박들이 나토 군함에 의해 정지, 수색, 심지어 억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의 물리적 결과는 러시아에 치명적입니다. 푸틴이 전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척의 그림자 함대의 생명선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발트해는 더 이상 러시아 선박에게 안전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곳은 언제든지 납포될 수 있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시네보르스크 사건으로 드러난 보안 위협은 유럽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무관용 시대로 몰아넣었습니다. 러시아의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신호 방해가 민간 선박을 위협하는 해적 행위로 14개국에 의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글스와 피츠박 같은 유조선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케이블을 절단하면서 발생한 공황 상태는 체계적인 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는 갓에 걸렸다거나 고장이 났다는 러시아의 거짓말은 더 이상 서방 수도들에서 어떤 반응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움직임은 러시아 함대에 더 많은 선박이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국이 부과한 세제는 이미 500척의 선박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의 공동 결정으로 이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해저 케이블을 끊어 유럽의 통신을 마비시키려는 동안 그는 자신의 상선 함대의 이동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해상 전략적 기피의 붕괴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오스트루가 항구는 러시아 우랄 석유의 주요 수출구이며 이 수출구는 이제 폐쇄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약 하루에 150만 배럴의 석유와 석유 제품이 이 요충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장 가치로 이 양은 하루에 약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배타적 경제 수역 확장과 환경 통제 카드를 사용하여 그 좁은 수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면 러시아는 발트해의 어두운 물속에 하루에 1억 달러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달 30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돈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로 그의 군인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이 자금을 차단하는 것은 크렘린의 전쟁 능력의 직접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러시아는 어떻게 이 봉쇄를 우회했을까요? 그 답은 섀도우 플릿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 상한을 부과했을 때 러시아는 폐기되어야 했던 수백 척의 유조선을 구입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관리가 부실하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선박들입니다. 이 선박들은 런던이나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적으로 인정된 P&I 보험, 즉 보호 및 대상 책임 보험이 없습니다. 이 배들은 자동 식별 시스템 AIS 장치를 끈 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나토 정보에 따르면 600척 이상의 이러한 암흑 선박들이 현재 발트해 경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나토는 러시아에게 당신은 석유를 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토는 보험이 없거나 당신의 배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만약 당신의 AIS 장치가 꺼져 있다면 내 영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러시아의 600척에 달하는 대규모 함대는 즉시 쓸모없는 고철 더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이러한 선박을 보험되기 위해 서구 기준에 필요한 조 단위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러와 피트버그 사건은 함대에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냥할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최신 제재 패키지와 에스토니아의 새로 시행된 교리는 바로 이 약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41척의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한 결정과 에스토니아 총리 카야 칼라스의 최후 통첩, 우리는 현금 흐름을 차단할 것입니다. 는 이 전략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이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호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선박들은 하나씩 나토 항구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체크메이트입니다. 발트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수동 봉쇄 작전입니다.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거하는 모든 유조선과 건화물선은 이제 나토의 그레이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에서 나오는 과도한 연기, 항로에서의 1도 편차 또는 무전의 지연 응답은 나토 군함에 의해 검사를 명목으로 그 선박이 납포될 충분한 이유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칼리닝그라드, 발트의 한가운데 고립된 러시아 영토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유럽 중심부에 있는 이 러시아 군사기지는 본토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며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공포의 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 의해 철도가 제한되면서 칼리닝그라드를 유지하는 유일한 공급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오는 선박이었습니다.
탈린만이 닫히면 칼리닝그라드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군사 물자, 연료, 식량이 그 지역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나토 해역에 갇힌 인질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시노고르스크 사보타지와 14개국의 공동 대응은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 교리가 전략적으로 붕괴했음을 상징합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전쟁도 평화도 아닌 애매한 영역인 그레이존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림자 함대, 레이저 교람, 케이블 파괴가 이 전략의 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이 그레이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방은 바다를 다시 흑백, 즉 친구와 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와일드캣 헬리콥터의 개입은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으며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메시지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전략적으로 이 상황은 푸틴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낸다. 러시아는 해상에서 나토 연합군에 맞설 기술적 및 군사적 능력이 없습니다. 오래되고 녹슨 배들로 구성된 그림자 함대는 와일드캣과 같은 스마트 탄약을 탑재한 현대식 호위함과 플랫폼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이트해를 러시아에 폐쇄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기는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이 괴서양 횡단 케이블을 끊고 세계를 침묵시키고 싶어 했지만 14개국이 서명한 선언은 그의 함대를 침묵시켰습니다. 전략적 체크메이트는 불가피합니다. 푸틴의 그림자 함대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라 공해에서 사냥당할 표적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해상 혼합 환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국 해역과 나토 인프라로 확장되는 모든 러시아의 닫힌 스스로의 파멸을 준비하는 핀입니다. 도망칠 항구도 숨을 회색 지대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바다는 푸틴 함대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에서 어디 계셔, 탕산냐? 저에서 어디 계셔, 탕산냐? 저에서 어디 계셔?